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하자가 있는 건설사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어떤 기업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을지 뉴스 포인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국토부 통계 내용 전해주시죠. 네, 최근 6개월간 아파트와 오피스텔, 이 하자가 가장 많은 건설사로 현대 엔지니어링이 꼽혔습니다. 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와 이 비율, 하자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오늘 공개했는데요. 국토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6개월마다 하자가 많은 건설사를 공개하고 있어요. 네. 이번이 세 번째 발표입니다.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현대 엔지니어링이었고요. 네. 세부 하자 판정 건수가 118건이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지어서 어제 공급한 2,343가구에서 118건의 하자가 나와서 가구 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은 한 5%로 나타났고요. 네. 현대 엔지니어링 측은 이에 대해서 오피스텔 한 개 단지 1,344가구에서 판정받은 하자가 117건으로 이 납품받은 창호의 모헤어 길이 부족과 풍집한 불량 문제가 있었다. 이 설계나 시공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대기업이라고 해서 다 완벽하게 짓는 건 네. 아닌가 봅니다. 맞습니다. 최다 하자 오명은 그러니까 현대 엔지니어링이 가져갔고 이제 나머지 순위들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현재 엔지니어링 뒤로는 이제 재현 건설산업이 이제 92건으로 2위를 차지했고요. 네. GV 종합건설은 82건으로 3위였습니다. 두 건설사의 하자 판정 비율은 재현 건설산업이 96.8%, GV 종합건설은 256.3%였어요. 네. GV 종합건설의 경우에는 뭐 32가구에서 82건의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라임 종합건설, 삼도 종합건설, 보광 종합건설, 그다음에 포스코 ENC 순이었어요. 네. 올해 그러니까 좀 보면은 중소 건설사들이 많은데 올해 시공 능력 평가 10위 안에 대형 건설사 중에서는 현재 엔지니어링을 이제 비롯해서 포스코 ENC가 7위, 대우건설이 10위. 현대건설이 18위 등 4곳이 최근 6개월간 하자 판정 건수 상위 20위에 랭킹가 됐습니다. 네, 최근 6개월 사이 통계는 그렇고 네. 이제 몇 년간 누적치로 보면 통계가 어떻게 나옵니까? 네,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GS건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GS건설이 해당 기간 이제 하심위로부터 판정받은 세부 하자 수는 1,639건으로 하자 판정 비율은 3.9%였는데요. GS건설은 이에 대해서 2023년 이전에 이제 킨텍스 원시티와 평택 센트럴자이 두 개 단지에서 샤시 결로로 이제 하자 판정이 몰린 것이라면서 하자 보수를 완료했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5년간 하자 판정 2위는 계룡 건설 산업으로 590건이었고요. 3위는 대방건설, 4위는 SM상선, 대명종합건설이었습니다. 그 네네. 뒤로는 대우건설과 지향종합건설, 현대 엔지니어링들도 10위 안에 포함이 됐고요. 네. 그런데 그 집을 많이 짓다 보면 네. 뭐 당연히 확률적으로 불량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네. 건수로만 비교를 하면 아무래도 대기업이 불리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부는 그 주택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의 이 하장 판정 건수가 좀 많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지적에 따라서 이번 발표부터는 하자 판정 비율 상위 건설사를 이제 함께 공개를 했어요. 네. 하자 판정 이게 비율을 따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어떤 공급 가구 수가 50가구 미만인 소규모 업체가 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예. 1위는 8가구에서 71건의 하자가 나와서 하자 판정 비율이 87.5%를 기록한 삼도 종합건설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예. 2위부터 5위까지도 대부분이 중소건설사였어요. 그래서 시공 능력 평가 이 상위 100위권 건설사 중에서는 삼부토건이 하자 판정 비율 6.6%로 상위 20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네. 5년간 이 하자 판정 비율을 따져보면 지우종합건설이 2,660%로 가장 높았고 재현 건설산업이 2,300%, 해성종합건설이 1,300% 등이었습니다. 네, 건설사가 아주 바로바로 하자를 네. 붙여주면 좋을 텐데 그러면 뭐 잘못 지었다는 걸 시인하는 꼴이 될 테니까 그러진 네.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 하자냐 뭐 하자가 아니냐를 두고 세입자하고 건설사 간의 소송도 적지 않겠죠. 네, 맞습니다. 이 하자 분쟁은 2022년에 3,027건, 작년에 3,313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리고 실제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이 하자 심사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1,339건이 있었고요. 이 중에 80%가 하자 판정을 받아서
작년보다 하자 판정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올해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보면 조명, 주방, 후드, 인터폰 등이 작동하지 않는 기능 물량, 도배 바닥재, 들뜸 및 탈락, 균열, 결로, 누수 등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업계 이야기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선방한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 이 갤럭시 S25에 탑재될 AP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서 그러니까 컴퓨터로 치면 CPU에 해당하는 게 그러니까 모바일 AP라는 건데 삼성전자가 차기 스마트폰에 어떤 AP를 탑재할지를 두고 고민이 많아졌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를 기록한 가운데 이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모바일 경험 및 네트워크 사업 부문은 이 흑자를 기록하면서 선방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높아지는 원가 부담과 샤오미 등 중국 업체들의 추격 속에서 차세대 플래그십 모델에 탑재될 이 스마트폰에 아까 말씀하신 그 CPU 같은 역할을 하는 모바일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이제 큰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삼성전자는 내년 초 이제 출시할 플래그십 제품 갤럭시 S25S1 모바일 AP를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에 이제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삼성전자는 올해 초에 이제 공개한 S24에는 그 AP 자체 AP, 그러니까 삼성전자 AP 엑시노스 2400과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이제 섞어서 사용을 했었어요. 예. 근데 S25에도 현재 개발 중인 엑시노스 2500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공정이 워낙 까다롭다 보니까 수율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최근 시장에서는 이 퀄컴의 스냅드래곤 제품을 전량 채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퀄컴은 미국 회사죠. 네. 이 분량이 많아서 소비자들 외면을 근데 받는 것보다는 이 타사 제품이라도 좀 뒷말이 없는 걸 쓰는 게 더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품질 측면에서는 그럴 수가 있는데요. 이 디스플레이 등 이제 다른 부품에 비해서 좀 가격이 AP가 비쌉니다. 그래서 원가에서 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네. 퀄컴 칩을 만약에 쓸 경우에 높은 가격을 제시하더라도 이게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네. 실제로 이 모바일 부문 좀 수익성을 보면 원가 상승 탓에 매출은 상승세지만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네. 작년 2분기에 모바일 경험 및 네트워크 사업 부문은 매출이 25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이 3조 400억 원이었고 네. 3분기에는 30조 원, 영업이익은 3조 3천억 원을 기록했는데 네. 올해 2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 27조 4천억 원에 영업이익이 2조 원대, 그러니까 2조 2,300억 원을 냈고 네. 올해 3분기에도 2분기보다는 소폭 매출이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한 2조 5천억 원 정도 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흐름을 보면은 외형은 큰 상태나 수익성은 좀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수율 등 이제 문제점을 해소해서 만약에 엑시노스를 탑재하면은 이를 만드는 삼성전자의 시스템 LSI 사업부라던가 스마트폰 만든 MX 사업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 같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 이 최고 성능을 보여야 될 S25라는 이 플래그십 제품에 이를 쓰는데 한계가 있어서 삼성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엑시노스 탑재 가능성을 고려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네, 물론 어떤 부품을 쓰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이 실적 반등을 위해서는 반도체 업황 자체가 개선되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테크인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인플레이션율 상승 위험,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라서 스마트폰 출하량이 작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여기에 이 스마트폰 시장뿐만 아니라 태블릿 시장에서도 지금 화웨이, 레노버, 샤오미 등 중국 업체들이 올해 2분기 시장 점유율 한 6에서 7%대를 차지하면서 점유율 20%의 어떤 시장 2위 삼성전자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내년 초에 그 갤럭시 S25로 성능과 원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서 1등 자리를 좀 수성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업계 소식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네타냐후 미국의 핵 석유 시설 아닌 이란 군 공격 의사 전달. 이스라엘 측에서 이제 이란의 석유 시설이나 핵 시설을 타격할 거라니 관측이 나왔었는데 다음 달 미국 대선을 의식했는지 그 공격 수위를 좀 조절하겠다라는 뜻을 미국에 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조 바이든 행정부에 이란의 석유나 핵 시설이 아니라 군사 시설을 타격하겠다라는 의사를 이제 밝힌 것으로 전해졌어요. 네. 이는 이제 전면전을 좀 피하기 위한 제한된 보복 공격을 시사하는데요. 이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수요일 이제 바이든과 네타냐후가 몇 주 만에 통화를 했는데
통화에서 네타냐후는 이제 이란의 군사 인프라를 목표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스라엘 총리실과 백악관은 이에 대한 논평 요청에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응답하진 않았어요. 네타냐후의 이번 대응은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정치적 개입으로 비치지 않도록 조율이 된 것이라고 전해졌고요. 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공격이 대선에 좀 영향을 주지 않 좀 그런 가능성을 좀 고려했다는 것이죠. 네.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할 경우에 에너지 가격이 또 급등할 수도 있고, 핵 시설을 공격한다고 하면은 이란과의 갈등이 고조돼서 어떤 미국이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이 이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 같은 리스크는 좀 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동 지역에서 이제 확전 네. 우려가 불거지면서 국제 유가가 튀어오르는 일도 있었는데, 네. 뭐 그래도 일단 최악의 사태로 치닫는 건 막을 수 있게 됐으니까 그렇죠. 국제 유가도 지금은 안정세를 되찾았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늘 오전 8시 한 반 기준으로 10월 인도분 석유 텍사스산 원유, 그러니까 WTI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 대비 2.65% 하락한 71.87달러를 기록했는데요. 네. 현물 가격 같은 경우는 한 71.83달러 수준을 기록을 했고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77달러 근방에서 안착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한 다음 달 5일 이 대선 전에 단행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번 소식으로 인해서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로 무리한 공격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네. 지금 당장은. 이 앞서 WTI 가격, 그러니까 그 원유 가격은 이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면서 이달 들어서만 한 5% 상승했었는데 네. 지금 이제 한 2.65%가 가까이 떨어진 것이죠. 이 상승을 이어오던 국제 유가는 이달 12일 이제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 정부가 실망스러운 부양책을 내놓은 여파로 또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여기에 이제 그 간밤에 발표된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수요 감소 예측 보고서도 유가 하락에 어떤 기름을 붓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오펙은 이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수요 증가폭이 하루에 190만 배럴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이게 기존에는 200만 배럴이었는데 한 10만 배럴 정도 이제 줄어든 수치예요. 네. 그래서 오펙은 내년 수요 증가폭도 하루 170만 배럴에서 160만 배럴로 좀 하향 조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